물 맑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남도의 끝자락, 고흥. 황금빛 들녘과 은빛 바다가 어우러져 찾는 이마다 그 평화로운 풍경에 시름을 잇는다는 이곳. 그러나 수십 년간 갯벌의 짠 내음과 사람들의 땀방울만이 스며있을 것 같던 이 순박한 땅 아래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만약 그날 아침 한 노인이 낡은 삽을 들고 묵혀둔 양식장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그 비밀은 어쩌면 영원히 갯벌의 침묵 속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사건은 고흥군 남양면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대대로 주민들은 긴 양식과 어업에 기대어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용한 삶을 이어오던 곳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올해로 68이 된 김덕수 씨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는 집 뒤편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패전복 양식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새롭게 유기농 채소라도 길러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단 몇 번의 삽질 끝에 그는 자신이 8년간 갯벌 아래 잠들어 있던 악몽을 깨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눅눅한 흙 아래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삼날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손으로 끌어올려진 것은 무거운 오동나무 괴짝 하나.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황금도, 보물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고 관록의 형사들마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그것. 이 괴짝의 발견으로 시간의 먼지 속에 묻힐 뻔했던 한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용의자, 서로 엇갈리는 증언, 그리고 숨막히는 반정 끝에 마침내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지금부터 8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그날의 진실을 따라가 본다. 김덕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적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동네에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순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날 아침 김 씨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낡은 삽과 괭이를 들고 나섰다. 묵혀둔 양식장 털을 일궈 작은 텃밭이라도 만들 생각이었다. 에구, 이놈의 땅이 아주 돌밭이구먼. 혼잣말을 하며 억센 잡초를 걷어내고 괭이로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갯벌과 인접한 땅이라 흙은 질퍽했고 소금기를 머금어 유난히 무거웠다. 1시간가량 땀을 쏟아냈을까. 당속 1미터 깊이쯤에서 괭이날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쿵하는 흙 속에서 울리는 소리치고는 제법 묵직하고 깊은 소리였다. 웬 돌멩이가 이리 큰 게 박혀있나. 김 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 흙을 걷어내자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시커먼 흙과 뻘이 뒤엉킨 채 모습을 드러낸 것은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만든 물건, 네모반 듯한 나무 괴짝의 한쪽 모서리였다. 호기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김 씨는 혼자 힘으로라도 파내보기로 했다. 거의 1시간을 낑낑대며 흙을 파내고 들어 올리려 애썼지만 괴짝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웃집에 도움을 청했다. 김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이웃두어 명이 달려왔고 건장한 장정셋이 힘을 합친 끝에야 마침내 거대한 오동나무 괴짝을 뻘밭에서 완전히 끌어낼 수 있었다. 괴짝은 육중 한 무게만큼이나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표면은 뻘로 뒤덮여 있었고 자물쇠가 걸려있던 쇠고리는 심하게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누가 봐도 아주 오랜 시간 당속에 묻혀 있었던 물건이었다.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디요. 옛날 우리 동네에 땅 부자가 살았다는디 그 집에서 숨겨놓은 보물 아니여. 에이, 무슨, 그냥 낡은 살림살이겠지.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자물쇠를 부수고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김 씨가 그의 손자에게 동네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시켰다. 불과 15분 만에 김 씨의 집 뒤편 양식장터는 온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 젊은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대박 사건. 우리 동네 김 할아버지가 밭에서 보물 상자 발견.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다.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 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쇠지렛대로 녹슨 자물쇠를 뻥소리와 함께 부숴냈다. 그 순간 모든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괴짝 안에는 금은 모화가 없었다. 대신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한 항구의 백골이 웅크린 자세로 담겨 있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듯한 기이한 자세로 몸을 말고 있는 유골. 뼈 주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가버린 옷가지 조각들이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괴짝 바닥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검고 긴 머리카락 한 뭉치와 그 옆에 부러진 채 나뒹구는 낡은 은팔찌 하나였다. 현장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구경하던 한 할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낡은 폴더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시오? 경찰서 맞지라우? 사람 죽은 게 나왔어. 김영감네 양식장에서 사람 벼다구가 나왔다고. 아이고 세상에 참말로 하는 소리여. 장난 아니란께. 약 20분 후 김덕수 씨의 집 뒤편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초동 조치를 마치자 고흥경찰서 강력팀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쏙쏙 도착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증거물 번호표를 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의 괴짝은 조심스럽게 비닐 덮개 위로 옮겨졌고 유골은 감식센터로 이송하기 위해 철저히 가려졌다. 김덕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툇마루에 주저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그의 입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런 것이 왜 우리 땅에 있었을꼬 하는 말만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괴짝이 발견된 곳은 분명 그의 땅이었고 유골은 누가 봐도 오래전에 살해된 젊은 여성의 것이었다. 감식팀이 세밀하게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젊은 형사 하나가 부러진 은팔찌를 집어들었다. 그는 햇빛에 팔찌를 비춰보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다. 팔찌에는 섬세하게 새겨진 알파벳 하나가 있었다. 오랜 세월에 많이 닳았지만 예스라는 글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수사팀을 이끄는 베테랑 박 팀장은 날카롭게 눈을 가늘게 떴다. 최소 8년은 된 것 같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바로 그날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비록 벼만 남은 상태였지만 법의학자들은 밤낮 없이 분석에 매달렸다. 두개골과 턱뼈 구조를 분석하고 남은 옷감 섬유와 머리카락, 그리고 신원 확인의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부러진 은팔찌를 정밀 감식했다. 이틀간의 작업 끝에 나온 1차 감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별, 여성, 추정 연령, 20세, 24세, 추정 사망 시점, 약 7년, 8년 전, 사인, 왼쪽 측두부 두개골 함몰 골절, 길이 5cm 가량의 선상 골절로 보아 매우 강한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 특이사항, 결박이나 고문의 흔적은 없음.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괴짝에 담겨 유기된 것으로 추정됨.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사가버린 옷 조각에서 희미하게 한 대학교의 로고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광주에 위치한 모 대학교 간호학과의 실습복 로고와 일치했다. 둘째, 부러진 은팔찌는 2015년경 광주 시내의 한 수공예 장터에서 특정 공방이 주문 제작했던 독특한 디자인임이 확인되었다. 이 단서들은 실종 시점과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팀은 즉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전남 및 광주 지역에서 접수된 모든 실종자 신고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십 건의 사례를 검토하던 중 모든 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이름이 나타났다. 이서윤, 1997년생. 고향은 고흥군. 광주 모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중 2016년 8월 실종.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취방을 나간 뒤 아무런 연락도 남기지 않았고 휴대전화 신호도 그날 이후로 끊겼다.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경찰은 이서윤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유류품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서윤 씨의 어머니는 부러진 은팔찌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혼절하고 말았다. 갯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서윤이 팔찌 맞아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특별히 주문해준 거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자랑했었는데, 그리고 이 옷 조각도 딸애가 실습 나갈 때 입던 옷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동나무 괴짝 속의 유골은 8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서윤 씨였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가출을 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해왔다. 끔찍한 소식은 삽시간에 고흥 땅에 퍼져나갔다. 서윤 씨의 옛 대학 친구 몇몇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서윤 씨가 착하고 성실했으며 내성적인 성격이라 누구와 원한을 살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경찰의 예리한 질문에 한 친구가 중요한 단서를 털어놓았다. 서윤이가 실종되기 몇 주 전에 누가 자기를 자꾸 쫓아다니는 것 같다고 불안해했어요. 자취방 앞에서 어떤 남자가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고, 얼굴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이 중요한 진술은 8년 전 실종 수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순 실종 사건을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전환하여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수사팀을 괴롭히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다. 범인은 왜 하필 김덕수 씨의 외딴 양식장 터를 범행 장소로 골랐는가? 그리고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망을 피해 태연히 살아왔는가? 정답은 아마도 엇갈리는 증언과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 속에 숨어 겹겹이 쌓인 거짓의 껍질을 벗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가장 먼저 다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당 주인인 김덕수 씨였다. 제가 이 집에서 혼자 산 지가 20년이 넘었소. 친척들도 다 멀리 살고, 그러고 보니 저 양식장 터는 예전에 죽은 집사람 쪽 먼 친척 조카놈한테 한쪽 구석을 잠시 빌려준 적이 있구먼. 무슨 오리 키운다고 천막치고 몇 달 살았는데 사업이 망했는지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 그 뒤로는 계속 저렇게 버려져 있었고, 무심코 던진 김 씨의 말이 수사팀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땅이라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경찰은 낡은 서류를 뒤져 2016년 6월부터 9월 사이 박철민이라는 28세 남성이 김 씨의 땅 일부에 가건물을 짓고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김 씨의 죽은 아내의 먼 조카뻘 되는 인물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는 몇 달 뒤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다. 경찰이 박철민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현재 소재 불명일 뿐만 아니라 2019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 중인 상태였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전과자,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에 정확히 일치하는 행적. 박철민은 순식간에 사건의 제일 용의자로 떠올랐다. 전국에 그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낡은 방범 CCTV 영상을 복원하던 기술팀이 기묘한 장면을 포착했다. 2016년 8월 21일 밤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동승자를 태운 채 김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도로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혔다. 그리고 약 30분 후 그 오토바이는 다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때는 운전자 한 명뿐이었다. 화질은 매우 흐릿했지만 이 시간은 이서윤 씨가 실종된 시점과 기이할 정도로 일치했다. 한편 8년 전 서윤 씨와 함께 자취했던 친구 윤지혜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말에 두서가 없었다.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다들 놀라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냥 누가 그랬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모순적인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게다가 다른 친구로부터 윤지혜 씨가 생전에 서윤 씨의 은팔찌를 빌려서 켜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혹시 은팔찌가 조작된 단서는 아닐까? 윤지혜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수사팀이 용의자들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또 다른 의외의 제보가 들어왔다. 김덕수 씨의 유신 최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와 별것 아닌 듯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그걸 진작 말했어야 하는디 한 78년 전쯤이었을 거요. 우리 집 감뚱이가 자꾸 김영감네 양식장 쪽으로 넘어가서 땅을 파대더라고. 밤만 되면 꼭 그 자리에서 컹컹 짖어대고 처음에는 쥐라도 잡는가 보다 했는데 내일 밤 그러니께 나중에는 무서워서 그쪽으로 못 가게 묶어놨지. 최할머니의 소박한 증언에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사소한 일이 시신이 묻힌 직후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분명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이었다. 수사팀은 은팔찌의 단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2015년 당시 장터의 판매 기록을 대조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2015년 5월 13일 S라는 이니셜을 특별히 주문하여 새겨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주문자는 당시 서윤 씨와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최진우였다. 수사팀은 즉시 최진우를 소환했다. 현재 광주의 한 개인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깔끔한 용모에 차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 그의 신원은 깨끗했다. 정과도, 채무 관계도 없었다. 은팔찌에 대해 묻자 그는 순순히 시인했다. 네, 제가 산 것 맞습니다. 서윤이 생일 선물로 주려고 이니셜 S를 새겨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한 형사가 물었다. 한때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실종되기 4개월 전쯤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걸 서윤이가 알게 됐거든요. 그의 진술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일치했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서윤 씨가 실종된 2016년 8월,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저는 다른 지역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습니다. 병원 실습 명단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최진우는 당시 병원 실습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 있었다. 2016년 8월 21일 그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 휴가를 냈다. 그날은 바로 CCTV에 의문의 오토바이가 찍힌 바로 그날이었다. 경찰이 흐릿한 CCTV 캡처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흐릿한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야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죠. 그의 회피적인 태도와 더불어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가 도착했다. 유류품을 재감식하던 중 부러진 은팔찌의 파단면 틈새에서 극미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DNA 분석 결과 그 혈흔은 최진우의 것도 피해자 이서윤의 것도 아니었다.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자 결과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수배 중인 절도범 박철민이었다. 이로써 전 남자친구 최진우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박철민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 씨와 무슨 관계였을까? 왜 그의 DNA가 서윤 씨의 팔찌에 남아 있었을까? 서윤 씨의 죽음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 아니면 계획된 범죄였을까? 마지막 해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서윤 씨의 부모님이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먼지 쌓인 강통 상자 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한 것이다. 누렇게 바랜 종이, 부드러우면서도 곳곳에 다급하게 그어댄 줄들이 주인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글씨체. 형사들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되기 바로 이틀 전인 2016년 8월 19일 자일기가 수사팀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또 그 남자를 봤다. 이번엔 멀리서 쳐다만 본 게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기는 나와 진우 선배 사이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전부 다 소문낼 거라고 협박했다. 그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지만 그는 기분 나쁘게 웃기만 했다. 이 이야기를 지혜에게 했지만 지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난 알아. 그는 내 이름도 내 학과도 알고 있어. 심지어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수사팀은 경악했다. 그 아이. 임신을 암시하는 이 내용은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유골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실이었다. 수사팀은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국과수의 골반뼈와 남은 연조직에 대한 추가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추가 감식 결과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결론을 내놓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임신 45주 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동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일기장을 계속 넘기던 중 2016년 7월의 한 페이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게 내 잘못인지 모르겠다. 진우 선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는데 단 한 번의 약한 마음 때문에 그날 난 술에 취했고 너무 슬펐다. 그리고 그가 거기 있었다. 그는 자취방 근처에 사는 어떤 분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점점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갔다. 자취방 근처에 살았고 아는 사람의 먼 친척이었으며 나타났다가 사라진 남자. 모든 정황은 단 한 사람, 박철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철민에 대한 수배는 살인 혐의를 더한 전국 특별 공개 수배로 격상되었다. 그의 모든 연고지를 샅샅이 뒤지던 중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다. 강원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임부로 일하는 김용수라는 남자가 박철민과 인상착리가 매우 흡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닷새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박철민은 도주를 준비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취조실에서 박철민은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다. 이서윤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의 DNA 분석 결과와 CCTV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존재를 명시한 서윤 씨의 일기장을 눈앞에 내밀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의 심리전 끝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차가운 세 단어를 내뱉었다. 제가 했습니다. 범인의 입에서 재구성된 사건의 전말은 듣는 이들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그는 우연히 서윤 씨를 본 후 그녀의 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 씨를 스토킹하고 친절한 척 접근했으며 남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하던 그녀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술에 취한 서윤 씨를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 몇 주 뒤 서윤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박철민을 찾아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박철민은 그녀를 협박하며 입을 다물라고 했지만 서윤 씨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맞섰다.
미래가 망가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박철민은 이야기 좀 하자며 그녀를 꿰어냈다. 그는 서윤 씨를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김덕수 씨 땅의 허름한 가건물로 유인했다. 그곳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윤 씨가 돌아서서 나가려 하자 박철민은 등 뒤에서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쓰러진 서윤 씨를 본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창고에 있던 낡은 오동나무 괴짝에 시신을 구겨 넣고 인적이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웃 양식장터 한쪽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모든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 8년간 가명을 쓰며 전국을 떠도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다. 박철민의 자백으로 8년간의 미스터리는 막을 내렸다. 밝은 미래를 꿈꾸던 한 젊은 간호학도의 삶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다 잔인하게 꺾여버렸다. 한학이는 8년 동안이나 자유를 누렸고 그동안 피해자의 가족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피가 마르는 세월을 견뎌야 했다. 마침내 더디게나마 정의는 제 길을 찾았다. 박철민은 살인, 강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아프고 조용한 교훈이 남아있다. 바로 침묵의 무게다. 서윤 씨의 친구였던 윤지혜 씨는 진실을 알고 난 뒤 오열했다. 그때 서윤이가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게 보였는데 저는 그저 시련의 아픔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개를 키우던 최할머니 역시 자책했다. 그때 우리 깜둥이가 이상하게 짖어댈 때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가보거나 신고라도 해볼 것을. 밤마다 한 곳을 향해 짖던 개, CCTV에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형상,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무시당했던 불안한 속삭임. 이 모든 사소한 조각들은 사실 정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무관심과 외면, 그리고 침묵이라는 벽에 막혀 그 소리는 번번이 외면당했다. 사건은 끝났지만 아픔은 남았다. 김덕수 씨의 집 뒤편 흉흉했던 양식장터는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녀의 넋을 기리는 작은 꽃밭을 만들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변화나 누군가의 힘없는 푸념, 불길한 예감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어쩌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외면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관심이야말로 악이 싹트고 자라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